한국 법무부가 외국인 전용 클럽을 급습해 100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를 잡아 연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국적을 확인해 보니 무려 70% 이상이 이 나라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날 붙잡힌 불법 체류자들은 절차를 거쳐서 본국으로 추방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한 여성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1초 만에 구독 누르시고 행운 많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의 유명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나타나입니다. 요즘 태국에는 벤코리아라는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 제품 사지 말고 여행 가지 말자는 내용이지요. 이런 상황에 사실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사실 저는 평범한 기자가 아닙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도시바 캐논, 니콘, 히타치 등 일본 전기 전자업체의 태국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면서 부를 축적했죠. 저는 이른바 미니 하이소라고 불리는 태국 상류층 계급의 일원입니다. 하이소는 하이소사이어티의 줄임말로 태국의 상류층을 일컫는 말이에요. 제가 미니라고 하는 이유는 최상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류층 친구들과 어울릴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아버지는 일본 자동차 도요타, 혼다, 미쯔비시, 닛산 등의 기업과 새로운 거래를 트기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일본으로 출장을 다니십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하지만 졸업 즈음에 부모님께 언론계로 진출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아버지께서 황당해하셨지만 곧 허락해 주셨습니다. 언론계를 잘 장악해 놓으면 쓰임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아버지께서 주신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회사에서 최대한 빨리 승진하고 언론사 기자 연합회 모임의 임원을 맡아 인맥을 넓히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언론계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셨죠. 가문의 뒷배를 등에 업고 저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초고속 승진은 물론이고 언론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어요. 아버지께서는 기자협회에 거액을 기부하면서 제 영향력을 키워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어린 나이에 왕실 출입기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보통 왕실 출입은 언론사 내에서도 최고참 선배들의 특권이자 명예거든요. 아버지를 비롯한 집안 모두가 제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께서는 축하 선물로 20억짜리 빌라를 사주셨어요. 한국 아파트로 따지면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죠. 태국 사람이 일용직이나 초급 사무직으로 열심히 일해서 한 달 동안 버는 돈이 약 60만 원. 대졸자가 받는 월급이 150만 원 정도예요. 하지만 20억은 하이소들에게 늘상 받는 것이라 자랑거리도 안 되죠. 제가 지금 신문사에서 2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저 같은 미니 하이소에게 이 돈은 친구들과 만나서 저녁 한 끼 먹는 식사값으로도 부족할 때가 있어요. 태국의 계급 간 소득 차이도 엄청나게 큽니다. 왕실 출입기자로 일하면서 저는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특히 현 국왕인 라마 10세의 행태는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라마 10세는 3번의 이혼과 4번의 결혼으로 이미 문란한 생활을 보여줬어요. 게다가 사치스러운 생활로 국민들의 신망을 잃어가고 있었죠. 한 번은 3번째 부인인 스리라스미를 나체로 만들어 파티를 여는 동영상이 위키리스트에 유출된 적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는 독일의 고급 호텔에서 한 층 전체를 빌려 20여 명의 여성들과 난잡한 파티를 벌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전 국민의 공분을 샀죠. 더 기이한 행동들도 있었습니다. 2007년에는 애완견 생일 파티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당시 왕세자비였던 스리라스미가 바닥에 엎드려 케이크를 먹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어요. 스리라스미는 속옷 한 장만 걸친 발라 상태였죠. 이 영상은 존경받는 왕실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2017년에는 민소매 배꼽티를 입고 독일 뮌헨의 쇼핑몰을 돌아다니는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어요. 배꼽티 위로 팔뚝과 등과 배를 뒤덮은 화려한 문신이 그대로 드러났고 부인이 아닌 젊은 여성과 함께 있었죠.
이런 영상들이 페이스북에 올라오자 태국 정부는 왕실 모독죄에 해당하는 불법 게시물이라며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언론인으로서 이런 사실들을 보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침묵해야 하는지 갈등했죠. 더군다나 태국에는 왕실 모독죄라는 강력한 법이 있습니다. 왕실을 모독하면 발생 건당 15년형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단순히 왕실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때로는 정부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최근에 있었던 판결이었어요. 30대 활동가가 페이스북에 군주제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5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역대 최장 형량이었죠. 또 유명 인권 변호사인 아르논 남빠도 왕실 모독죄로 8년형을 선고받았고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내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특권과 그리고 언론인으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국 기업의 실체에 대한 중요한 제보를 하겠다는 연락이었죠. 제보자는 영어와 한국어 모두 할 수 있지만 원활한 제보를 위해 한국어를 잘하는 기자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편하게 할 수 있는 후배 기자를 데려갈까 했지만 큰 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혼자 파악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사 사람 대신 예전에 알고 지내던 다오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오는 제가 경제부 기자였을 때 기업 박람회에서 만났던 통역관이었어요. 성실하고 정직하며 성격도 좋아서 유심히 봐두었던 친구였죠. 다행히 다오는 흔쾌히 함께 가겠다고 했고 우리는 취재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나온 한국인은 자신을 전직 한국 대기업의 기술 임원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는 한국 기업이 태국에서 벌이고 있는 만행에 대해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태국인을 착취하고 차별하며 하이소나 화교 소유 기업의 기술을 빼가려 한다는 내용이었죠. 그가 가져온 자료들은 꽤 신빙성 있어 보였고 당장 보도에도 무리가 없을 만큼 상당한 분량의 증거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큰 건을 잡았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던 다오의 표정에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어 보였습니다. 취재원을 보내고 다오에게 물어보니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또한 그가 말한 회사의 기술 임원이 아닐 수도 있다며 얼핏 기억하는 얼굴과 달라 보인다고도 말해주었죠. 다오의 조언대로 우리는 더 자세히 검증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제보자는 한국인이 아닌 중국 조선족이었으며 한국 기업의 기술 임원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한국 기업의 경쟁사인 중국 소유의 회사 소속이었고 교묘하게 조작된 자료 역시 한국의 소행이 아닌 경쟁사인 중국 회사가 벌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에 흠집을 내서 태국 정부가 한국 기업과 멀어지게 하려는 수작이었어요. 만약 제보받은 내용을 그대로 믿고 보도했다면 큰 망신을 당할 뻔했지만 다오의 조언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오에게 큰 신세를 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다오가 저에게 만나고 싶다며 연락해 왔습니다. 만나보니 다오는 최근 한국에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오에게 요즘 한국에서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던데 한국 기업에서 초청한 거라 무사히 잘 다녀온 거냐고 물었습니다. 다오는 매우 망설이다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며 한국에서 자신이 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태국 국민들이 한국으로 건너가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여 성매매나 마약 판매로 범죄자가 되어 있다는 거였죠. 심지어 다오가 찾으러 간 핌 아주머니의 아들도 한 달 전 한국에 입국했는데 마약 유통책으로 일하다가 행방이 묘연해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다오는 한국 경찰에 가서 신고를 했지만 불법 체류자 신분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다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성인이 다른 나라에서 범죄까지 저질렀는데 그걸 찾아줄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안타깝다며 신고는 받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오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태국 사람을 매우 차별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과장된 것 같다고 말했어요. 단 한 번도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관광으로 들어와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거나 단기 계절 근로자도 야반도주를 해서 사라지는 일에 대해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궁금증이 생겼어요. 과연 실제 상황은 어떨까? 한국의 태국인 차별 의혹에 대해 직접 취재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취재 계획을 세웠고 저는 회사에 이야기하지 않고 휴가를 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떠났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건 공항의 규모와 시설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였어요.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구나 싶었죠. 출입국 심사도 걱정했던 것과 달리 무척 순조로웠어요. 심사관들도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놀랐습니다. 태국 사람이라고 이유 없이 입국 거부를 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환영한다고 말해줘서 너무 놀랐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공항철도를 탔는데 그때의 경험이 아직도 생생해요. 지하철이 너무나 깨끗하고 쾌적했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먼 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태국에 비해서 엄청난 선진국이라고 느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저와 가장 친하게 지낸 동료 기자를 만나는 일이었어요. 그 선배 기자는 CNN 한국 지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무부 취재를 하는 것도 도움을 받았죠. 덕분에 수월하게 법무부를 방문해 태국인의 불법 체류 문제를 취재했어요. 어젯밤에 외국인 전용 클럽을 급습해 100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를 잡았는데 그중 70% 이상이 태국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태국인들은 절차를 거쳐서 본국으로 추방될 거라고 했고요. 법무부 관계자들은 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태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을 방문했어요. 약에 취했는지 술에 취했는지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이 종종 보였어요. 태국은 대마초 같은 마약은 합법이라 사람들이 마약에 더 훨씬 쉽게 접근하여 중독되고 있거든요. 그곳에서 만난 태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오가 전에 해준 말들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조사를 진행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많은 태국인들이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자가 되어 있었고 일부는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죠. 단순히 한국의 태국인 차별 문제만을 다루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태국인들의 불법 행위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할 것 같았어요.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보도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선배 기자와 한국 식당에 방문했어요. 테이블이 꽉 차게 한 상이 차려진 한정식을 보았는데 음식 가짓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했죠. 나물, 전, 구이 등 음식을 한 번씩만 집어 먹었는데도 이미 배가 너무 불렀지 뭐예요. 그리고 선배가 소주 한 잔을 먹어봐야 진짜 한국에 온 것이라며 한 잔을 따라줬는데 와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씁쓸하면서도 단맛도 느껴지는 듯한데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뜨거우면서도 부드러웠어요. 정말 매력적인 술이 많네요. 왜 사람들이 소주를 좋아하나 했더니 이런 느낌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접시의 음식이 모두 비어갈 때쯤 아까부터 놓여있던 주전자에 시선이 갔어요. 그 주전자의 물을 컵에 따라 보았는데 시커먼 건더기와 함께 부패한 것 같은 갈색의 액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선배는 매우 재밌다는 듯이 웃었고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시던 아주머니는 매우 놀라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놀라서 물어보셨는데 저는 저것 좀 보라고 지금 물이 썩어서 완전 부패가 되었다고 하면서 컵을 가리켰죠. 아주머니는 활짝 웃으시면서 가끔 외국인분들이 오면 그런 오해를 하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건 숭늉이라는 것인데
밥을 할 때 누룽지가 생기게 밥을 하고 거기에 물을 부어 끓이면 저렇게 되는 거라고요. 한국에서는 밥을 먹고 맨 마지막에 따뜻한 숭늉을 먹으면 속이 편안하다고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 식당에서는 항상 마지막에 숭늉을 준비한다고 말했어요. 설명을 듣고 나니 놀란 마음이 좀 진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선배의 권유에 따라 조금 먹어봤죠. 그런데 그 구수한 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따뜻하게 한 그릇 먹고 나니 속이 편안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나니 어느새 밤이 되었어요. 아직도 서울의 밤거리에는 사람들로 넘쳐났죠. 교복을 입고 있는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직장인 남녀 불문하고 자유롭게 밤거리를 누비더라고요. 태국 방콕도 관광객들이 자주 가는 야시장 주변은 안전한 편인데 이렇게 모든 거리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자유와 안전함. 태국보다 훨씬 높은 임금 체계 등을 생각하면 누구나 불법 체류의 유혹에 빠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죠. 불법은 나쁜 거고 처벌받아 마땅한 것이니까요. 어느새 안전한 도시 속에서 친절한 한국 사람들과 선진 문화에 빠져들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취재한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했어요. 한국의 상황, 태국인들의 현실 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이 기사를 들고 선배 편집국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편집국장님은 제 기사를 읽으시더니 휴가 내고 한국에 다녀온 거냐면서 저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보셨어요. 지금 벤코리아가 단순한 태국의 불만으로만 보이나라고 반문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편집국장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현재 확산되고 있는 벤코리아 운동도 몇몇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있는데 그 단체들이 매우 친일 성향이 짙다는 거였죠. 그 단체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편집국장님의 설명을 들으니 태국 경제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방콕 중심부에는 일본 백화점들이 즐비해 있어요. 태국 최대 쇼핑몰인 아이콘 시암에는 일본의 유명 백화점 다카시마야가 입점해 있죠. 같은 쇼핑몰 안에 있는 일본 프리미엄 슈퍼마켓 다카마르쉐에서는 다양한 일본 식재료를 팔고 있고요. 태국에서 편의점 하면 세븐일레븐이나 로손 같은 일본계 편의점들이 대부분이에요. 국장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태국 투자의 가장 큰 손이야. 1970년부터 2007년까지 일본은 태국에 2754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약 58조 5,300억 원을 투자했고 투자는 지속되고 있어 2012년 일본의 태국 투자 금액은 13조 6천억 원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의 63%나 차지했어. 방콕 차오프라야강을 건너는 다리 21개 중 14개에는 일본 다리라는 글자와 함께 일장기가 그려져 있는데 바로 일본의 원조를 받았다는 뜻이야.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태국이 마치 일본의 속국 같다고까지 표현할 정도니까 말이야. 편집국장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일본은 태국의 대규모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어. 사실상 경제적 원조를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거기다 아세안 경제 공동체 덕에 태국은 일본이 보기에 더 매력적인 곳이 됐지. 아세안 경제 공동체는 단일 시장 및 생산 허브를 지향해 자유로운 상품과 노동력의 이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무관세로 경쟁력 있게 일본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동남아 국가에 팔 수 있게 됐거든. 이런 복잡한 관계 때문에 현재의 벤코리아 분위기의 배후가 일본이라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신문사도 일본 기업으로부터 투자와 광고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편집국장님은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매우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라타나 우리가 이 사실을 보도하기는 힘들 거야. 광고주들의 눈치를 봐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저널리스트로서 진실을 보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침묵해야 한다니 정말 괴로웠죠.
더군다나 최근에 있었던 태국 여행업협회 부회장의 발언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 있어요. 그는 일본 매체인 니케이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찾는 태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것은 한국 관광 명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한국 관광 명소는 인기 영화와 넷플릭스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에 수명이 짧다며 중국과 일본에는 더 많은 명소가 있고 비자 면제, 덜 비싼 가격, 놀라운 전망과 좋은 분위기 등의 매력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 보도 이후 주태국 한국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 방콕지사가 해당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죠. 결국 태국 여행업협회는 회장 명의로 공식 사과 서한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태국 내에서 한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일본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니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이 단순히 태국인들의 불만 때문만은 아니었던 거죠. 일본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실을 그대로 보도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우리 신문사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대로 침묵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사건에 대한 태국 정부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어요. 신임 여성 총리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외교적 갈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사실 우리나라 태국의 정치 상황은 꽤 복잡해요. 신임 총리는 탁신 전 총리의 딸로 최연소 여성 총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제한적이에요. 태국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인데 여성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더군다나 왕실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해요. 왕실은 일본 왕실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왕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놀랄 때가 많아요. 왕비에 대한 대우를 보면 마치 술집 접대부나 애완견 취급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왕실의 품위가 무너진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 집안에서 나온 막내딸 총리가 결국 꼭두각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한국과 태국의 관계 악화에 대한 시원한 사과나 대처가 없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 국민들의 감정은 더욱 악화될 것 같아 걱정이에요. 우리 태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안타까운 점은 한국도 일본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강한 태국과 이렇게 엮이게 된 것이에요. 태국 내에서는 공식 채널로는 모든 길이 막혀 있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먼저 신뢰할 수 있는 해외 언론사들과 접촉하고 있고, 그들은 제가 가진 정보와 증거들에 매우 흥미를 보이고 있어요. 얘기가 잘 된다면 함께 심층 취재를 진행하게 되겠죠. 진실을 향한 저의 여정에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태국 기자분 한국 와서 한국에 대한 호감이 매우 깊어지신 것 같네요. 그래서 진실을 알리시겠다고 결심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불법 체류자 문제는 엄단해야 하는 것이고 서로가 법을 존중하는 상황에서 우호 관계도 유지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좋은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